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방문각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재인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저께 2018년 8월 18일에 실시된 국가직 7급 행정법 시험에 대해서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시험 보느라 수고들 많으셨고요. 먼저 이번 시험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보자면 이번 행정법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최신 판례. 네, 여기서 이제 최신 판례라고 하는 거는 2017, 2016년 판례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2017년, 16년, 2017, 2016년 판례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다. 이 점을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5문제 정도는 최신 판례를 모르면 답을 맞추기가 어렵게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신 판례에 대한 대비가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7월 말에 최신 판례 특강을 했었는데 그 특강을 소화하신 분들은 이 문제들, 최신 판례가 중요했던 이 문제들도 무난히 다 맞추실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 이외의 지문들도 대체로 강의 때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고, 다만 그 행정쟁송 파트에서 좀 생소한 지문들이 섞여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경우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는 좀 상당히 높았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소부터 강조하던 주요 내용들, 그 다음에 최신 판례,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한 수험생이라면 고득점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저희 이제 살펴볼 자료는 요 강의와 함께 저희가 이제 자료를 업로드를 할 거고요. 요 해설 자료는 상당히 좀 상세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문에 대해서 좀 상세한 해설을 달았고, 그래서 제 기출 문제집에서 해설을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보시기에도 별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해설에 나온 내용을 좀 봐주시는 걸로 하고, 이 시간에는 좀 주요한 내용 내지는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문제.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마책형입니다. 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마책형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업로드하는 해설 자료도 이제 마책형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먼저 1번 문제.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을 보시면 개정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건 뭐죠? 부진정 소급 입법이죠. 부진정 소급 입법.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지문,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가 아니라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이다. 그런 경우라면 신뢰보호가 적용될 여지가 훨씬 적어지죠.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를 행사하는 것이라면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여지가 그만큼 커지는 거고,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때는 신뢰보호를 주장할 여지가 적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2번 지문에서는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이익이 인정된다. 그냥 이렇게 써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지문에서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네, 이것도 많이 강조했던 지문이죠.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건가 해서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 판례가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자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지문에서 행정절차법에 명문 근거가 있다. 네,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명문 근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이 주로 절차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체적인 규정도 있기는 하다. 그래서 신뢰보호 이런 거 규정하고 있다라는 얘기 했었고 네. 그래서 결국에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문제 2번. 네, 여기서 이제 최신 판례가 좀 등장을 했죠. 네, 그 최신 판례를 따로 보지 않으셨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이번에 보시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에서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을 한 경우 네, 정보 공개 청구 중 그 정보 공개 방법 부분에 대해서 일부 거부 처분을 한 것이다. 네, 맞는 얘기죠. 네, 이게 우리 최신 판례 특강에서도 봤고, 그다음에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다뤘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지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 정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을 통해서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되게 하여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경우 네, 이런 경우에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틀렸죠? 네, 이것도 역시 최신 판례. 네, 우리 최신 판례 특강에서 설명했었고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다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3번과 4번 지문, 4번 지문은 이제 조문을 묻는 얘기고, 우리 기본서에서 고딕체로 강조됐던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낸 거죠. 네, 그래서 1번 지문, 2번 지문, 이게 좀 최신 판례가 출제된 것이어서 네, 좀 대비가 필요했었던 부분이 되겠고, 네, 그리고 3번 문제. 네, 요 3번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좀 제일 어렵다라고 할 만한 문제가 요 3번하고 이제 뒤에 나오는 18번 문제 두 개가 좀 특히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3번 문제에 보시면 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송 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소송 참가에 대한 것. 우선 1번 지문은 네, 이건 맞는 얘기고,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보던 지문이죠. 네. 그런데 2번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당사자 소송에서도 허용된다. 네, 이것도 우리 당사자 소송 부분에서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서는 그냥 소송 참가가 당사자 소송의 소송 참가 규정이 당사자 소송에 준용된다라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행정청의 소송 참가도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거기에는 따로 밑줄을 그어 놓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밑줄 위주로 보시게 되면 그 행정청의 소송 참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자체는 좀 안 보고 넘어가셨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송 참가가 가능하다, 소송 참가 규정이 준용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이 지문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송 참가가 준용된다. 당사자 소송에서 소송 참가가 준용된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 얘기는 행정청의 소송 참가 역시도 허용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소송 참가 중에서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안 되는 거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그냥 소송 참가가 당사자 소송에서 허용된다, 내지는 준용된다, 이렇게만 정리하지 않았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 2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라는 거 판단을 하실 수 있었겠고, 2번도 맞는 얘기다라는 거. 그런데 이 3번 지문은 이제 좀 생소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지문 보시면 소송 참가할 수 있는 행정청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좀 선뜻 판단이 안 되실 수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이게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를 고민하면서 시간을 쓰지 마시고 일단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자. 그랬었죠. 그래서 이 지문도 일단 바로 판단이 안 되실 경우에는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4번 지문에 보시면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가 돼서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바로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세모 표시를 하고, 그러고 보면 이제 이 문제에서 1, 2번은 아니고 3번, 4번 세모가 2개가 등장했어요. 이렇게 세모가 2개가 나오게 되면 바로 답을 고르기가 좀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 그 문제는 놔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더 시간을 끌지 마시고 일단 1, 2번은 제끼고 3번 아니면 4번이다까지 압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일단 이 문제는 보류하고 이제 4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실제 시험 치듯이 일단 넘어가고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보시면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지문, 부관의 일종인 사후부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이게 사후부담에 관련된 머리 글자, 그 부분이 그대로 나오는지, 그거를 체크하면 되는 그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부담이 허용되는 거. 그러니까 사후부담의 두 문자는 법유동이었어요. 법유동.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법유동을 말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사후부담은 하고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했네. 법 나왔네요. 그 다음에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유. 그 다음에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 법유동이죠. 이런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유동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지문에서 취소 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담이 아닌 부관이라 하더라도 그 부관만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틀린 얘기죠. 부담이 아닌 부관,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해서는 그 부관만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 소송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얘기였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2번 지문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4번 지문도 기본적인 얘기. 그리고 5번 문제에 보시면 행정조사 및 행정조사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기억에서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이런 등 검사, 이런 거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맞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판례였죠. 그런데 이제 최신 판례로서 요거와 좀 대비되는 판례가 등장을 했었죠. 수사와 관련된 경우에. 그것도 한번 상기를 해봐 주시고. 그리고 니은, 디귿은 조문을 묻는 문제. 우리 기본서에 고딕체로 표기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리을, 조사 대상자가 행정조사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조사원은 행정조사 기본법상의 명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뭐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 틀린 질문이죠. 이런 명문 규정이 없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서 이렇게 실력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견해가 대립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명문 규정이 없는 거를
전제로 한 거고, 만약에 명문 규정이 있었다면 그냥 그 명문 규정대로 처리가 됐을 테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리을 지문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문제 6번.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네, 기억 지문에 보시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하면서 주문해서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선언했을 경우에 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해서 정지 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 네, 이거 맞는 얘기죠. 네. 이것도 역시 최신 판례로서 우리 최신 판례 특강에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그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당연히 되살아난다 이 말이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의해야겠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이 사안의 경우에는 효력 정지를 안 했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효력 정지를 애초부터 안 했어야 되는 게 맞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되살아나게 하더라도 부당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 리은은 전형적인 질문이죠. 봐주시고, 디귿. 집행정지 결정에 의해서 효력이 정지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네, 틀렸죠. 네,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네, 거부 처분, 성격상 거부 처분을 했는데 그 거부한 거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정지할 거냐. 네, 그럼 거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면 그 거부했던 거를 받아주는 효과가 그냥 바로 발생할 거냐. 네,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할 수 없는 거였고, 그래서 이 지문은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리을도 전형적인 얘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7번. 7번에서 행정 절차 및 행정 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네, 1번 질문. 행정청은 건축신고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수리한 걸로 본다. 네, 이 지문도 좀 생소하실 수 있는 지문이죠. 네, 좀 생소하실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지문 보자마자 바로 판단이 좀 안 될 수가 있겠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일단 세모 치고 넘어간다. 네, 그 지문 때문에 시간 끌지 말고 일단 세모.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2번 지문에 보시면 행정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수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면 다른 처분 사유로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죠. 네. 요거 이제 관련된 판례가 징계 처분에 대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징계 사유를 가지고 징계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 사유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인정되는 사유만 가지고도 그 해당 징계 처분을 하는 게 부당하지 않다. 일부 사유는 인정 안 되고 일부 사유는 인정 안 되고 일부 사유만 인정이 되는데 그 인정되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 징계 처분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경우라면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 판례를 연상하시면 네,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는 걸 쉽게 판단하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제 그 판례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맞는 지문인지 바로 좀 판단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역시 시간 끌지 말고 그냥 세모 표시하고 넘어간다. 네, 그리고 3번 지문에 보시면 자격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 상대방은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 네, 이거 맞는 얘기죠. 네, 이거 관련된 머리 글자가 네, 규필신이었어요. 규필신. 공청회는 규필, 청문은 규필신이었죠. 그러니까 청문을 실시하는 사유, 규정이 있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청이 있을 때, 네, 규필신. 네, 그래서 이렇게 규필신 세 가지 사유가 청문을 할 수 있는 사유라는 얘기는 규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규정이 없더라도 필신이면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인 거죠. 규정이 있을 때 할 수 있어. 규필신이야. 사유가 규필신. 그러면 규정이 있을 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규정이 없더라도 필신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지금 청문을 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다음은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조금 주의하실 부분은 이 신청에 의해서 청문을 하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당되는 처분이 아무 처분이나 다 되는 건 아니었고 세 가지 처분이었죠. 여기 나온 자격박탈 이런 식으로 좀 중대한 의미가 있는 좀 심각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세 가지 유형의 처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상기해 봐 주시고. 네, 그래서 이 지문은 규필신 그 두 문자를 떠올리면 쉽게 이게 맞는 지문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3번이 옳은 게 확실해. 그렇다면 1, 2번이 세모였다고 하더라도 1, 2번에서 판단이 좀 안 됐다고 하더라도 3번이 답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거꾸로 적혀 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참고로 1번 지문 잠깐 보시면 이런 내용의 규정이 건축법에 신설이 되긴 했습니다. 요거와 좀 유사한 규정이 건축법에 신설이 되기는 했는데 그 신설된 조문에도 신고를 수리한 걸로 본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지문은 틀린 얘기가 된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8번 문제 보시면 갑을병정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일반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다. 여기 이거 관련된 법률관계. 네, 1번은 전형적인 얘기죠. 2번 지문 보시면 임용 당시 을에게 임용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임용돼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을은 공무원 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청구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다. 맞죠? 네, 이것도 최신 판례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임용됐으면 그 임용은 무효고 임용이 무효다 보니까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닌 거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거고 공무원이 아니니까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나아가서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정상적인 근로자가 아니었던 거죠. 정상적인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 다만 이 판례에서는 일단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서는 부당이득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라는 논의가 이 판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지문에 나온 요 얘기는 그 판례에서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그 판례를 가지고 낼 수 있는 문제로서는 거의 가장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판례의 제일 앞부분에 나온 얘기만 딱 떼서 지문을 낸 거기 때문에 네, 이 지문은 그 판례를 공부한 경우라면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지문이었고 이제 그 판례를 가지고 좀 더 난이도 높은 지문을 내고자 한다면 요 판시 내용 뒤에 이어지는 내용 부당이득에 관련된 부당이득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설치를 하고 있었죠.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내게 되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례 요 부분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부당이득에 관련된 그 내용도 그 판례에서 같이 좀 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신 판례 특강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죠. 그리고 3번 지문 병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한 경우
비록 그 표현에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서 뭐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행정청의 권한 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으므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네, 인정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죠. 네, 이것도 우리 강론 강의에서 봤던 판례입니다. 그 고검장이 검찰총장 들이받았던 그 판례죠. 네, 그 판례를 물어본 질문이 되는 거고, 또 우리 동영 시간에도 이거랑 거의 유사한 지문이 나왔었죠. 네, 우리 지금 요 지문 자체는 기출에서는 좀 뭐 잘 안 보였을 수 있는데, 기출 문제에서는 좀 못 보셨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강론 시간에 네, 다 설명을 드렸던 판례고, 또 동영 시간에 거의 유사한 질문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네, 좀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실 수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그 난공불락 시즌2의 5회 15번의 4번 지문으로 거의 유사한 지문이 네, 다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4번 지문, 행정기관이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증권거래 등 일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청은 해당 정보의 진실성 여부 및 주식시장의 파급효과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서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정보가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도록 할 보도자료에 담기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네, 요거는 맞는 얘기겠죠. 요 지문 자체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일단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3번이 확실하게 답이기 때문에 네, 4번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었고, 그 다음에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4번 이런 얘기라면 당연히 맞는 얘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것도 최신 판례이기는 한데 좀 상식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네, 여러분들의 좀 부담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최신 판례 특강에서는 다루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이긴 하죠. 네, 그렇긴 하더라도 뭐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뭐 이 지문 때문에 문제를 틀리실 일은 없을 텐데 그래도 기왕에 이제 출제가 됐으니까 좀 추가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요 해당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좀 메모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9번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지문에 보시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징수에 관해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네, 맞죠? 네, 이것도 최신 판례, 우리 최신 판례 특강에서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내용이고, 니은하고 디귿은 좀 전형적인 지문이죠. 그리고 리을은 네,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와 관련해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 가능한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해서만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틀린 얘기죠. 네, 이거 틀린 질문이고, 네, 이것도 중요하게 많이 다뤄졌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을 지문은 틀린 얘기고, 그리고 10번 문제,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 문제에 대한 설명. 네, 1번 지문에서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로 되어서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네, 맞죠? 우리 원래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직권주의도 가미하고 있다. 네, 그 내용이죠.
그리고 2번 질문. 처분의 효력 유무가 당사자 소송의 선결 문제인 경우 당사자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사해서 하자가 중대 명백할 경우에는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고 단순한 취소 사유에 그칠 때에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네, 이건 틀렸죠. 네. 우리 처분에 행정행위에 단순한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때는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인정되는 거죠. 당연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만 있는 경우 근데 아직 취소되지 않는 상태 그렇다면 그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다. 그리고 공정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죠? 공정력이 있으면 유효하다고 봐주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취소 사유가 있는 그런 행정행위라면 공정력이 있어서 유효하다고 봐줘야 된다. 그 말은 그 행위에 대해서 무효라는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네, 취소되기 전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행위가 무효라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문에서 단순한 취소 사유에 그칠 때에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한 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네, 다만 이제 이 지문에서 조금 신경 쓰였을 수도 있는 부분이 지금 당사자 소송의 선결 문제가 된다고 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선결 문제를 논할 때는 민사소송에서의 선결 문제, 그리고 형사소송, 정정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선결 문제와 형사소송에서의 선결 문제, 이 두 가지를 보통 다루는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당사자 소송의 선결 문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요게 좀 신경이 쓰이는 경우도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공정력이 인정된다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공정력에 관련된 논의, 공정력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유효하다고 봐줘야 된다라는 얘기는 어차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그 논리, 그 법리가 당연히 당사자 소송의 선결 문제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문제의 경우에 3번하고 4번이 다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전형적인 얘기죠. 3번, 4번, 1번, 3번, 4번이 다 확실하게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2번이 틀린 지문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당사자 소송이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으셨던 경우라면 1, 3, 4번 지문을 좀 참고를 함으로써 이것들이 전부 답이 아니기 때문에 1, 3, 4가 다 답이 아니니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11번에서 갑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전에 행정청 을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을은 그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서 적합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죠? 1번 질문. 갑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경우 이런 경우에 갑에게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맞죠? 이게 지금 행정계획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계획보장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머리 글자가 입국문이었죠. 입국문이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로 산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국문 산이었죠.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봐 주시고 이 지문은 그 입국문 산 중에 국에 해당되는 지문이죠. 그리고 2번, 3번 지문은 전형적인 얘기. 그리고 4번 지문. 적합 통보를 받은 갑은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부분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다는 틀린 얘기죠. 예비 결정, 사전 결정. 지금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적정 통보 이거는 예비 결정 또는 사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부분 허가와는 차이가 있었죠. 부분 허가의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예비 결정, 사전 결정의 경우엔 그 일부에 대한 행위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점의 차이가 있다.
그런 설명 드렸었죠. 네, 그 부분에 관련된 지문이고요. 네, 그리고 12번에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 네, 1, 2, 3번 네, 다 전형적인 얘기고 4번 지문. A 허가에 대해서 B 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A 불허가 처분하면서 B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으면 A 불허가 처분과 별개로 B 불허가 처분도 존재한다. 네, 틀린 얘기죠. 인허가 의제라는 것 자체가 그 의제되는 인허가는 실제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네, 의제된다는 말, 그 말의 의미가 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셈 쳐주는 거,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허가가 의제된다는 말은 비허가를 따로 안 해준다. 비허가가 따로 나오는 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당연히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이런 경우에도 A 불허가 처분과 별개로 B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문제 13번에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네. 1번 지문. 네, 요거 우리 강론에서 봤던 판례고. 그 2번 지문. 네. 지방세 사용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뭐 부과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조례제정 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 요것도 네, 당연한 이야기다.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만약에 이런 거를 조례 제정 또는 개폐 청구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그러면 주민들이 당연히 지방세 안 내는 방향으로 네, 또는 깎아달라는 방향으로 자꾸 청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건 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 네, 그렇게 설명했었고 그리고 3번 지문. 주민감사 청구의 상대방은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군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다. 네, 이거 틀린 질문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고 주무부 장관이었죠. 네, 주무부 장관. 네, 그리고 4번 질문 역시 강론에서 봤던 판례고 그리고 14번 문제에서 재량행위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 네, 1번 질문 법 규정의 일체성에 의해서 요건 판단과 효과 선택의 문제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는 재량과 판단 여지의 구분을 인정한다. 네, 틀린 얘기죠. 맥락이 안 맞죠. 이 판단 여지설이라는 게 등장한 이유가 재량은 기본적으로 요건이 아니라 효과 부분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 점 때문에 판단 여지설이 등장한 거죠. 즉 재량이라는 거는 효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요건이 갖춰졌을 때 어떤 행위를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이 행위를 할 거냐 저 행위를 할 거냐 이런 결정, 효과에 대한 결정과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재량이 인정이 되는 거고 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점을 전제로 해서 요건의 재량이 인정이 안 돼. 그렇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요건 부분에 관련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 판단 여지를 인정해 주자. 그렇게 해서 등장한 이론이 판단 여지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 여지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요건과 효과, 요건 부분에 대한 판단과 효과 선택의 문제를 구별하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요건 판단과 지금 지문을 다시 보시면 요건 판단과 효과 선택의 문제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는 네, 만약에 이 두 개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를 취한다면 그때는 어차피 요건 판단과 효과 선택을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재량이라는 게 반드시 효과 선택에만 인정돼야 될 이유가 없겠죠. 어차피 이게 두 개, 요건 판단, 효과 선택 두 개가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렇다면 재량이라는 게 꼭 효과 선택 부분에만 인정되는 게 아니고 요건 판단에 대해서도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요건 부분에 대한 거나 효과 부분에 대한 거나 다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다. 다 그냥 재량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흘러가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문에서 이게 두 개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는 재량과 판단 여지의 구분을 인정한다라는 얘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네, 요건 판단과 효과 선택의 문제를 구별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견해를 취한다면 재량과
판단 여지를 구분할 필요도 없게 되겠다. 네, 그리고 밑에 2, 3, 4번 지문 또 전형적인 얘기들. 네, 그리고 15번 문제.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지문.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뭐 이러이러한 걸 제시하는 도시계획 위반의 지침이 되기에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인정된다는 틀린 얘기죠. 네, 도시기본계획. 이거 기본자 들어가는 거. 네,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었죠. 기본계획은 네,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우리 기본서에 두 가지 판례가 다 있었어요.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다. 기본계획은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다라는 판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청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다라는 판례도 있었죠. 두 가지 판례가 다 있다는 거 다시 좀 상기시켜 주시고. 네, 그리고 2, 3, 4번 좀 전형적인 얘기들. 그리고 문제 16번에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 네, 기억지문.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이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상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틀린 얘기죠. 네, 틀린 질문이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정명령상의 기간이 좀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행을 했으면, 일단 이행을 해버렸으면 이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네, 이것도 많이 봤던 얘기고. 네, 니은 디귿도 전형적인 얘기. 그리고 리을 지문에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지 않은 채 납부 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통고 처분과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네, 이건 틀린 얘기가 되는데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이의 제기를 해야 이의 제기를 해야 그 과태료 부과의 효력이 날아가는 거였죠. 네, 그 부분. 네, 다시 좀 상기를 해봐 주시고. 네, 그리고 문제 17번. 이 공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네, 1번 질문.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 시행자가 토지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네, 소유자는 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이게 뭐에 대한 얘기죠? 3년 이상 그냥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차라리 수용해 가라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공토법 72조상의 수용청구권이죠. 네. 이 72조상의 수용청구권에서 핵심은 이게 성격이 자녀지 수용청구권과 마찬가지다라는 거. 네, 자녀지 수용청구권이 형성권인 것처럼 이것도 형성권이다라는 거. 네, 그게 핵심이었죠. 네, 그래서 이 수용청구권이라는 게 형성권이다 보니까 요 지문에서 셋째 줄에 이어지는 부분 보시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을 한 경우 네, 이렇게 토지수용위원회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이 의미가 없죠.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아니고 이미 형성이 돼버린다. 네, 수용 청구를 함으로써 수용이 돼버리는 거죠.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수용 청구를 하면 수용이 되는 효과가 바로 형성이 돼버리는 거다. 네, 그래서 수용위원회가 이걸 받아주든 말든 받아주는 재결을 하든 안 받아주는 재결을 하든 상관이 없다. 이미 수용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수용이 됐으니 남는 건 보상금 결정의 문제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한 경우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토지보상법상 이 토지보상법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공토법이라고 했던 그거고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미 수용은 됐어. 이제 보상금 결정의 문제만 남았어.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 증감 소송
네,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2번 지문.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가 다시 협의해서 토지 등의 취득, 사용, 보상 이거에 관해서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네,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거 맞는 질문이고 우리 최신 판례 특강에서 동형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네, 그리고 3번 질문. 하나의 수용재결에서 여러 가지 토지, 물건, 권리, 영업의 손실, 영업 손실의 보상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영업의 손실 뭐 이런 거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 심리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는 재결 전부에 관해서 불복해야 되고 여러 보상 항목들 중에 일부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할 수는 없다. 네, 요거는 틀린 얘기고요. 그런데 이게 요 지문도 좀 생소하게 보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 지문 좀 생소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세모하고 넘어가는 거죠. 네, 넘어가서 4번 지문에 보시면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합의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토지보상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 네, 이건 맞는 얘기죠. 네, 이것도 많이 나오는 얘기. 네. 그래서 이제 4번까지 보고 나니까 1번, 2번, 4번은 다 답이 아니야. 네, 그러면 역시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3번 지문 자체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쓰실 필요는 없었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기왕에 여기 이제 기출 지문으로 등장을 했으니까 요 얘기도 좀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3번 지문 요 내용도 우리 기본서에 좀 추가해서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거. 네. 일단 기역, 니은, 디귿의 이 지문들은 다 맞는 얘기고 네. 니은 같은 경우에 우리 행정심판에도 간접강제 규정이 신설됐다. 네. 그런 설명 드렸었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고 디귿에 임시처분할 수 있는 거 네. 이것도 전형적인 얘기죠. 그래서 일단 기역, 니은, 디귿은 맞는 얘기인데 리을 지문이 좀 생소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 아니라면 이러이러한 범위에서 동의받아서 조정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냐? 네, 이게 좀 생소할 수 있으셨을 텐데, 네, 그러면 일단 세모치고 나머지 가지고 답을 찾아보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맞고 리을은 세모인 상태에서 답을 찾아보면 일단 1번, 2번은 1번 지문, 2번 지문은 답이 아니고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1, 2번 제끼고 3번, 4번을 남겨두고 네, 이 상태에서 일단 이 문제는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 19번에 보시면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 네, 1번 지문에서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조치를 실현하려 하자 점유자들이 이를 위력을 행사해서 방해하는 경우에 네,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네, 이거 틀린 얘기죠. 네, 이것도 최신 판례, 우리 최신 판례 특강과 동형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원칙적으로는 네, 어떤 건물이 있다. 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을 이제 퇴거시키려고 한다. 이 사람을 퇴거시키려고 하는 이거는 사실 이거 자체만 놓고 보면 대체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퇴거해야 될 의무는 이 사람 본인만이 이행할 수 있지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 나가줄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체적 의무가 아니고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고 그래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원칙이었죠. 그렇지만 이 최신 판례에서 중요하게 추가된 내용이 만약에 건물을 철거하는 게 주라면 건물 철거 의무라는 거는 제3자가 대신 철거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 자기 의무고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건물철거 의무라고 하는 원래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물철거 의무가 주인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 철거를 대집행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철거를 대집행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건물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 건물철거 대집행의 부수에서 요 사람을 퇴거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다시 이 지문에 보시면 행정청이 대집행 방법으로 철거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에 대한 퇴거 조치를 실현하는 이런 경우, 네, 부수적으로 이 건물 철거를 대집행하는 과정에 부수적으로 이 사람을 퇴거시키는 그런 조치를 한다.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거. 네, 이거는 가능하고 적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퇴거 조치를 실현하려 하는 거, 요거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데 점유자들이 이를 위력을 행사해서 방해돼요. 셋째 줄에. 지금 요거 이 사람을 내보내는 이 조치하는 거는 적법한 조치고, 이런 경우에 적법한 조치고, 이 적법한 조치, 즉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면 그 방해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니까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는 이런 행위를 점유자들이 하고 있다면 그때는 당연히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부분 넷째 줄에 보시면 행정청은 대집행에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살펴봤던 이 최신 판례, 이 판례 자체에서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명시적으로 판단을 해주고 있었죠. 그 부분도 다시 좀 상기를 해봐 주시고, 그리고 2, 3, 4번 지문은 전형적인 얘기들 좀 봐주시고, 그 문제 20번에 조세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지문에서 납세 의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세 환급세액,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이거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한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 조세 과호납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는 건 그 성질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민사소송이다. 네, 그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고, 그런데 그거와 헷갈리면 안 될 거, 이거와 대비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요거, 이 부가세 환급세액에 관련된 거,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하는 거, 요거는 그 성질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아니라고 했었죠. 이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아니고, 그래서 민사소송에 의하는 게 아니다. 네, 이거는 공법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부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네, 그리고 2번 지문.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국세 부과 처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다. 틀렸죠. 네, 이것도 우리 최신 판례 특강에서 다룬 내용. 네, 최신 판례 특강과 동양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그 내용이죠. 이런 경우에 판례는 무효라고 보았다. 네, 이거를 무효라고 봤었다는 거, 네, 좀 주의해 주시고. 네, 그리고 3번 질문.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네, 이거 맞는 얘기죠. 우리 처분에 관련해서 어떤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에 관련해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었죠. 도달주의가 원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행정행위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한다라는 거. 네, 그게 원칙이었죠. 네, 그러니까 특정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행정행위라면 그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 원칙. 네, 거기에 비춰보면 이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했대요. 네, 과세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돼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할 텐데, 이 지문에서는 이 송달이 부적법했다고 하죠. 그러면 송달이 부적법했어? 그러면 송달이 안 된 거죠. 송달이 안 됐다? 그 얘기는
도달이 안 됐다라는 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네, 이렇게 해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도달이 안 된 거고, 따라서 도달이 안 됐으니 그 과세처분이라고 하는 행정행위는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도달이 안 됐으니까 과세처분이라고 하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네, 효력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네,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4번도 우리 기본서에서 봤던 얘기고. 네, 일단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다 풀어보셨고, 그래서 다른 문제들은 다 답을 고를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좀 애매해서 좀 보류하고 넘어갔었던 게 지금 3번하고 18번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문제를 다 푸시고, 그다음에 다른 과목들도 다 풀고, 다 푼 다음에 마킹까지 다 하고, 마킹할 때는 이제 우리 넘어갔던 문제들 그 부분 잘 감안하셔가지고 밀려 쓰거나 당겨 쓰거나 하지 않게 답안지 체크할 때 좀 주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킹까지 다 하고 이제 우리가 넘어갔던 문제들 이거를 좀 여유를 가지고 다시 살펴보시는 거죠. 그래서 마킹까지 끝난 다음에 다른 과목들까지 전부 끝낸 다음에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시 3번 문제와 18번 문제를 살펴보면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무엇과 가장 비슷한지,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무엇과 가장 비슷한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느 것이 더 답이 될 가능성이 많겠다 라는 부분을 좀 추론을 해보시고 그에 따라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보시면 다 이제 다른 과목까지 다 보고 마킹까지 다 했다. 그리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3번으로 돌아왔다. 네. 아까 3번에서 답이 될 수 있었던 게 3번하고 4번이 있었죠. 1, 2번 제끼고 3번 아니면 4번이었다. 네. 3번 지문을 다시 보시면 네, 문제 3번에 3번 지문. 소송 참가할 수 있는 행정청이 책임 없는 사유로 참가하지 못해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 미칠 공격 방어 방법 제출하지 못했대. 이렇게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종구 판결에 대해서 확정된 종구 판결에 대해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네, 재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 재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었죠?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원래는 그 판결에 대해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네, 그 판결이 확정됐으면 더 이상 그 판결에 대해서 항소나 상고나 이런 거 할 수 없게 되죠. 네, 그래서 그대로 말 그대로 확정이 된 거죠. 판결이 확정됐다. 확정됐으니까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그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그 판결을 그냥 놔두는 게 현저하게 안 맞는다. 그거는 극히 부당하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심을 통해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극히 예외적으로만 재심이 허용되는 거였다. 네, 그 얘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제3자의 경우에 그 판결로 인해서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제3자가 있을 때 그 제3자는 그 소송에 일단 참가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다면, 자기 책임이 아닌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그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이런 규정이 있었죠. 네, 우리 해설 자료에서 3번 문제에 3번 해설 부분, 네, 거기에 있는 이 조문,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봐 주시고, 그래서 제3자가 자기한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다. 그래서 판결 결과에 영향 미칠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럴 때는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제3자가, 네, 제3자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제3자가 이런 경우 재심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배웠던 것입니다. 네, 여기에 행정청은 등장하지 않았었죠. 네. 그래서 이 지문에서 행정청이 이러이러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얘기는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번 지문이 이제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였고, 네, 그래서 재심에 관해서 우리가 제3자가 청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을 상기하시면 이게 3번이 틀린 지문이라는 걸 판단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것이고, 일단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됐을 것이고, 그런데 혹시나 또 이게 시험장에서 네, 그 막상 이런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네, 이 부분 제3자에 관련된 그 내용이 좀 떠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좀 해결이 잘 안 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때는 4번 지문도 같이 보는 겁니다. 4번 지문에 보니까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 선결 문제가 돼서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라고 했는데, 네, 이건 어떨까요? 이 지문은 네, 이런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이것도 잘 판단이, 이걸 놓고 봤을 때 잘 판단이 안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엔 결국에 다시 3번과 4번을 보면서 이 중에 어떤 것을 답으로 찾는 것이, 답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느냐. 네, 그걸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3번 지문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러이러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 4번 지문은 행정청이 소송 참가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죠. 3번에서는 행정청이 재심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4번에서는 행정청이 소송 참가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더 범위가 넓겠느냐.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거랑 소송 참가할 수 있는 거랑 어느 게 더 범위가 넓게 인정될까. 반대로 말하면 어느 게 더 엄격하게, 더 좁은 범위에서 인정될까. 어느 게 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을까. 네, 그걸 생각해 보시면 재심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툴 수 없는 것인데, 극히 예외적으로 이건 정말 그냥 놔두는 게 부당하다, 이런 경우에 허용해 주는 것이 재심이기 때문에 결국에 재심이라는 게 훨씬 더 엄격하게, 훨씬 더 좁은 범위에서 인정이 돼야 된다, 소송 참가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소송 참가는 아직 판결 확정되기 전에 그 소송이 지금 진행되는 소송에 대해서 그냥 참가를 하는 거니까, 이미 판결 확정이 됐는데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을 고치려고 하는 재심의 경우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 아직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 참가를 하는 거, 이게 더 폭넓게 인정이 될 수 있겠다. 바꿔 말하면 소송 참가보다 재심이 더 엄격하게 제한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번과 4번 중에서 답을 고른다면 결국에 행정청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지문이 틀린 지문이다. 네, 3번과 4번 이 두 개를 놓고 상대적으로 답을 찾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지문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면 3번을 답으로 고르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그게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아까 또 넘어갔었던 18번. 18번 문제 보시면 일단 기역, 니은, 디귿은 맞았어. 근데 리을이 좀 생소했다. 네, 리을은 지금 조정에 관한 얘기인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러이러한 경우에 조정을 할 수 있다. 네, 이 이야기가 맞는 얘기일까 틀린 얘기일까? 네, 우리가 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강론 쪽에서도 좀 나왔었고, 총론에서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왔었죠. 조정, 이런 경우에 뭐 조정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 있었는데, 그렇다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거, 이것이 허용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네, 일단 이 지문을 좀 보시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 이런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네, 그 범위에서, 게다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네, 이런 요건까지 갖춰지면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지문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문은 어떨까? 맞는 지문이라고 볼 여지가 크겠죠. 이게 만약에 틀린 지문이라면 그건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게다가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일지라도, 게다가 당사자의 동의까지 있는 경우에조차도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좀 안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네, 이런 경우, 이러이러한 경우에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다. 네, 그래서 이걸 맞는 지문으로 판단하게 되면, 네, 역시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생소한 지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다른 지문과의 관계에서 답을 먼저 찾을 수가 있겠고, 다른 지문과의 관계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생소한 지문 자체에 대해서 정오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부분과 가장 유사한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것이 타당한지,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3번과 18번도 맞출 수가 있었던 거고, 혹시나 그렇게 해봤는데도 좀 잘 떠오르지 않았다. 생각이 좀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도 여전히 모르겠더라 하면 그때는 이제 부득이 찍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때 이제 찍는 단계로 넘어가야 될 텐데, 찍더라도 네 문제 중에서 찍는 게, 네 지문 중에서 찍는 게 아니고, 우리 아까 1, 2번 지문 각각 제껴놨었죠. 3번 아니면 4번. 우리 3번 문제에서도 3번 아니면 4번 지문이 답이었고, 18번도 3번 아니면 4번 지문이 답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찍더라도 이미 50%는 맞출 수 있는 확률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두 문제가 다 좀 합리적으로 판단이 좀 안 선다 하는 경우였다면, 네, 3번도 3번 아니면 4번, 18번도 3번 아니면 4번이라면 그냥 같이 두 문제 다 3번으로 찍든지 아니면 4번으로 찍든지, 네, 그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그럼 그렇게 찍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3번으로 찍든지 4번으로 찍든지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는, 네, 그런 결과가 됐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두 문제를 각각 그냥 한 3번 또는 4번으로 통일해서 찍었을 때 결국에 한 문제 틀리고 95점을 맞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했다면 다 맞을 수 있었고, 그게 좀 어려웠다면 95점. 네. 그리고 혹시나 이 두 개에 대해서 다 합리적인 판단을 나름대로 했는데 좀 운 나쁘게도 둘 다 반대로 판단해버렸다. 정답에 안 맞게 판단해버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를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 90점은 가능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기출지문으로 등장을 했으니까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3번, 네, 3번의 4번 지문 같은 경우에 조문이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8번의 리을 지문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조문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의와 함께 업로드되는 그 해설 자료, 해설 자료에서 그 해당 부분의 해설 내용을 좀 꼭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는 기본서에다가 좀 메모를 해서 같이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19년판 기본서의 경우에는 이 18번의 리을 지문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19년판 기본서 보시는 분들은 그 18번의 리을 지문은 그냥 두셔도 되겠고, 다른 분들께서는 이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3번의 4번 지문하고 18번의 리을 지문에 있는 그 지문에 해당되는 저희 지금 업로드된 해설 자료의 그 해당 부분 해설, 그 부분을 기본서에다가 옮겨서 좀 메모를 해주시고 같이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최신 판례 부분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7월 말에 최신 판례 특강을 했던 게 있으니까요. 그 무료 특강으로 그 방문각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좀 확인해 주시고 거기 나오는 판례들을 좀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요번 시험 또는 뭐 이번 시험이 좀 여의치 않았다면 다음 시험 또는 그 다다음 시험에서 좋은 결과, 원하는 결과 얻으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